봐라. 멋지지? 그 삼성 갤럭시가 대단한 거야. 갤럭시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대단해. 이거 카메라 갤럭시가 하나로 촬영 다 해. 다른 거 있어도 필요가 없어.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누에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죠? 누에의 일생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 뽕잎에 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육을 언제 하느냐, 봄에 하느냐, 여름, 가을에 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퀄리티, 질이 어느 게 좋느냐, 그리고 암수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등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습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습도 환경에서 누에 이제 씨 깨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혼의 발육이 촉진되어서 부화가 고르고 부화 비율이 높아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습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그러니까 80에서 85 정도 되면 좋는데, 이 90에서 100% 정도로 지나치게 이제 다습한 경우에는 이 씨바지 종이나 누에 씨깨기 용기 등의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죠, 그죠? 그 다음 다습한 환경에서 누에 씨깨기 한 누에는 다섯잡 누에가 되고 쉽게, 그죠? 쉽고 아니고 쉽게 질병 저항성이 약해진다. 되기 쉽고입니다. 그죠? 다섯잡 누에가 된다는 거. 잠을 5번 잔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반대로 50% 이하고 건조가 되면은 체청사란, 미숙한 난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화 비율이 낮아진다. 그리고 부화한 개미누에의 체중이 가볍게 되고 애누에 때의 감잠 비율이 높아진다. 이 잠되는 비율이 높아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식깨기 때의 습도는 한 80% 정도가 알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빛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광선은 불월연난, 그러니까 이제 해를 넘기지 못하는 알이 나오는 알을 낳는 나방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누에 식깨기 하는 동안 하루에 몇 시간? 16시간. 그러니까 하지 기준으로서 이제 조명을 해줘야 됩니다. 24시간 중에. 특히 이제 반전기부터 첨전기까지 조명이 매우 중요하다. 알 표면의 조도는 어느 정도로 하느냐. 오룩스 하면은 여러분이 우리 여기에 있으면 여기 형광등 하나만 하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 오룩스는 과거에는 우리 백일등을 사용을 했거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10촉 담아, 30촉 담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잠실 사이즈가 한 5병, 6병 정도면 5촉짜리 하나만 하면 됐다 할 정도로 많이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작업하는데 무리만 없으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광선의 유무는 신혼의 발육 및 부화를 촉진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누에 씨깨기에 응용한 것이 계량 어둡게 깨는 법이다. 계량한 방법인데 어둡게 해서 깬다 이 말이죠. 이 방법은 전체 누에씨 20% 정도가 점청란이 되었을 때 누에씨 상자를 검은 종이로 싸서 빛을 차단해 줍니다. 차단해 줬다가 한 4일 정도 지난 이런 아침에 검은 종이를 제거하고 조명을 빛을 가하면 일제히 부화가 되는 경우입니다. 계량 어둡게 깨기 위해서 부화가 일찍이 되는 것은 어두운 상태에서는 발육이 늦어 있던 신혼의 성장이 촉진되고 발육이 빠른 신혼은 부화가 억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한 번에 싹 씻깨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 채청란을 이제 냉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누에 씻깨기를 하는데 도중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깁니다. 그렇지 못할 사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뽕집이 준비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잠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정 날짜를 좀 늦추어 주는 게 보통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온에 보관을 하는데요. 냉장고에서 꺼낸 지 2, 3일 정도 되면 누에 알이면 5도씨에서 2주 정도 냉장해도 문제가 없다 하는 거죠. 누에 씻깨기를 시작한 후 며칠 지나서 신혼이 반전기에 이르렀을 때 그대로 누에 씻깨기를 지속해서 채청란이 되었을 때 5도씨 냉장하면 일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냉장 가능하다. 그러면 봄에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게 뭐냐 하면은 엊그저께 많이 추웠죠, 그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많이 추웠잖아.
그런 경우에 를 일컬어서 우리는 봄은 봄인데 야 좀 춥다. 그걸 무슨 추위라 하죠? 예, 고샘추위. 이런 게 이제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바깥에 나무들도 마찬가지지만 뽕나무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꽃눈이 이 분화 꽃눈이 아니고 잎이 이제 이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싹이 트죠. 터서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뭐 봄에 추위가 갑자기 왔다 하는 바람이 많이 불었다면 얘가 제대로 깨어나지는 못한다. 지난 주말에 내가 어디 갔냐면 함장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머위라고 여러분 알아요? 시골 말로 머구라 그래요. 머구이 파리. 머위란 게 있어요. 항암식품. 위나 또 당뇨에 좋은 게 있어요. 잘못 먹으면 좀 문제가 되지만. 그 나무를 캐러 이제 갔었는데 다 얼어 죽어 버렸어. 출연을 했는데 이만큼 자라는데 그 고샘추위가 한번 딱 오니까 어때요? 온도가 영하로 가버려. 싹 죽어버려. 그만 고샘추위가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알 수 있는 게 내가 항시 얘기를 하지만은 돌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연의 이치를 알면은 돌은 그냥 닦인다 하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은 망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직 때가 멀었다. 아니다. 지금은 이제 때가 이르렀나니.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때가 되었나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 때라는 것은 너무 빨리 이제 급하게 야 봄이다 하고 겨울옷을 벗어 던진 순간 어떻게 된다? 감기 든다. 환절기 때 조심해라 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된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화된 개미누이를 이제 부화가 됐어요. 부화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불과해. 되돌릴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잖아. 부화를 했어. 그럼 계속 가야지. 개미누이부터 이제 탈피해서 2년 가고 3년 가고 가야 되잖아. 근데 또 이게 준비가 안 됐어. 아까 같은 이유 등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때 다시 또 저온을 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밀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도씨에서는 4일 정도, 그리고 5도씨에서는 5일 정도로 저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이내는 이렇게 가능한데 그 이상은 불가하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 누이에는 변온동물입니다. 거의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포유류, 그죠? 포유류를 제외한 파충류 이런 애들은 거의가 뭐다? 곤충들은 변온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사람 보고 예를 들어서 5도씨 냉장해놔라 하면은 불가죠, 그죠? 예, 그래서 파충류하고 포유류하고 이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는 법칙은 없죠. 어쨌든 통상적으로 그렇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의 씨를 인공으로 이제 부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공 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에서 1년에 한 번 발생하는 일화성, 2번 발생하면 여성인데, 그리고 여러 번 발생하는 다화성이 있는데, 다화성 누에 같은 경우는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 적응한 계통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이화성 계통이다 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 인공부화할 때는 가장 핵심은 고온, 저온, 마찰, 전기, 산소, 광선에 누에씨를 접촉시키는 물리적 방법, 그리고 염산 처리하는 화학적 방법. 물리적 방법은 대부분 부화율이 낮은 데다 단시간 내에 일제히 부화되지 않는다는 결점이 있어 실용화되지 않고 있다. 요거 보면서 여러분 느낀 거 없나요? 종자기사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종자학 시간에 들은 거 있죠? 뭐 들었어요? 하드시드, 경실종자. 경실종자 종피를 파상해야 어떻게 된다? 발화가 유도된다, 그죠? 발화 조건이 첫째는 수분을 흡수해야 되고 온도가 높아져 줘야 되고 산소가 공급돼야 되잖아, 그죠? 광발화성 종자 같은 경우는 광이 추가로 돼야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종피가 딱딱하다. 그럼 종피가 딱딱하니까 수분 흡수가 1차적으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물리적으로 뭐 상처를 내거나 이렇게 모래하고 섞어서 막 흔든다거나 이렇게 하죠. 그건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화학적인 방법은 뭘 한다? 염산이나 황산, 묽은 황산이나 염산을 짧은 시간에 담갔다가 싹 흔들어서 어떻게 한다? 어느 정도 좀 피가 파상 깨어지고 나면은 물로 헹군다. 이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 부화를 하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 즉시 침산하는 방법, 냉장 침산하는 방법. 이 냉장은 말 그대로 온도를 낮춘다 이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 즉시 침산하는 것은 바로 담근다 이 말이에요. 산에. 산란에서 누에 떨기 기간이 한 30일 이내. 냉장 침삽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누에 시일을 냉장하는 냉장 기간은 침산 후 20일 이내. 냉장 침산법은 20일에서 60일 이내. 사육 시기로 보면 즉시 침산은 여름이고 냉장 침산은 가을 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침산 시기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산란 후의 보온도가 25도씨인 경우는 20시간째, 27도씨 정도면 15시간째, 20도씨 정도면 30시간째 정도를 침산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온도가 높으면 침산 시간이 짧고 온도가 낮으면 침산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교미하는 얘기인데 아침부터 오후에 정떼기 할애한 어미 나방은 저녁 6시부터 10시 사이에 대부분의 알을 다 놓습니다. 얘들은 저녁에 놓죠, 그죠? 알을 몇 개 놓는다고? 몇 개 놓는다 했죠? 500개. 암컷이 500개 정도 놓는다. 그럼 벌은 몇 개 정도 놓을 것 같아? 좀 이따가 벌을 할 거야. 아니, 그냥 개수해보라고. 다 졸잖아, 잘못하면은. 그죠? 아니, 몇 개 정도 놓을 것 같아. 그냥 추측해봐. 50개,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10,000개. 그냥 지나갑시다. 또 그거 생각한다고 이거 집중 안 하면 안 돼. 1000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누에가 가장 알을 많이 놓는다 했잖아. 그런데 벌은 더 많이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 봉군 행성하고 벌통에 가면 벌이 뭐 수만 마리 있잖아.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군뱅이는 보통 몇 개 알을 놓는다? 5개는 농사 제일 못 지는 사람 얘기고. 자연에서는 그래 나. 한 15개, 20개, 10개밖에 안 나. 근데 정상적으로 잘 생육시키면 60개 내외를 낳아요. 군뱅이는 흰 점박이 꼬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알을 낳고 오후 8시 이제 산란 중심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20시간 후인 이튿날 오후 4시쯤에 침산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침산하는데 과연 뭐 염산이나 황산 농도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 염산 농도는 15%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15% 어떻게 맞추느냐 여기 보면 원액을 물로 이제 희석해서 15도씨에서 비중이 1.07호가 되면은 이게 15%다 하는 얘기. 비중, 여러분들 비중계 있죠, 그죠? 비중계를 가지고 하면 돼요. 시중에서 유통되어 있는 염산 원액의 농도가 40%입니다. 이를 비중을 하면 1.2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계산식이 있어요. 원래 이제 원액량이 있죠, 그죠? 원액량분의 첨가할 물의 양은 목적 농도의 액 농도 마이너스 목적 농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0%의 염산 원액을 내가 사왔어 이제 15%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40 마이너스 15가 되죠. 나누기 15가 뭐예요? 원액량은 원액량이죠, 그죠? 예. 그럼 1.67입니다. 그래서 원액 1에 대해서 1.67배의 물을 더하면 된다 하는 거죠. 이해 안 됩니까? 예, 된다면 요걸 이제 한 번 더 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중이 1.195다. 염산 비중을 1.07로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1.07로 마이너스 1에 1.195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하면 38.5입니다. 그래서 원액량이 희석한 총량의 비율이 38.5 대 61.5의 비율대로 물만 첨가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것은 뭐 그렇게 한다 정도, 침산 처리를 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침산 처리를 하는 거는 염산을 할 때는 물의 농도란다. 그 염산의 농도를 15% 정도로 하는 방법은 이제 통상적으로 그 식에 의해서 준해서 한다. 그죠? 1.07호 정도로 맞춰주면 된다 하는 얘기고, 그러면 왜 침산을 하느냐? 산에 왜 알을 담그느냐? 왜 담그죠? 왜 담근다고 했죠? 알을 깨기 위해서, 부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만 놔두면 알을 안 깨. 우리 목적은 뭐예요? 누에를 키워서 이게 누에를 사육을 해서 실크를 만들든지, 아니면 번데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수누에 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 시기에 좋은 그걸 만들든지 어떤 목적으로 하든 빨리 알을 깨서 1령, 2령, 3령, 4령, 5령, 6, 7일간으로 토사를 시켜가지고 산업적으로, 사업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부화를 하는데 어때요? 얘가 어떤 거는 빨리 부화하고 어떤 거는 늦게 부화하고 하니까 이 스테이지가 다르면 관리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알을 깨게 해야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빨리 이제 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침산을 하는 거지. 그 동시에 딱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계량으로 한 방법, 조명법이 있었죠. 덮어놨다가 뭔가로 그늘지게 딱 해서 온도를 유지했다가 일시적으로 딱 오픈하면 얘가 부화가 빨라진다는 거지. 이제 이해됩니까? 이제 이해돼야지.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다른 복잡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촌진흥청에 그 농업 연구사 시험을 칠 학생은 이거 해야 됩니다. 잠업 연구사를 뽑아요. 재작년인가 2명 뽑았어. 그러니까 매년 뽑는다는 장담은 내가 못해. 그러나 적어도 2년에 1명씩은 뽑아요. 이 잠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침산한 효과를 이렇게 확인하고, 침산 후에 이제 일시 냉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산에 담가서, 그죠? 약산에 담갔다 했죠. 염산 15% 담가서 사육 시기를 이제 연기해야 되는 경우 아까 나왔죠, 그죠? 이런 경우는 그 25도씨에서는 20-30시간이 경과한 씨누에를 누에 씨를 2.5에서 5도씨에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냉장을 하면 된다. 냉장할 때나 냉장 후 다시 25도씨로 옮길 때는 중간 온도인 15도씨를 거쳐서 누에시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점층법이라는 거죠. 온도를 갑자기 5도씨나 7도씨 있던 것을 자기가 생육이 적당한 25도씨 또는 20도씨로 팍 올리는 순간은 어떻게 된다? 얘가 스트레스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변온동물이니까 서서히 올려줘야 돼요. 이 얘기예요. 그게 점정법. 그 다음에 이제 상온 즉시 침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산란 후에 25도씨에 보관 누에시는 15시간, 20시간 제가 침산의 적기입니다. 25도씨에서는 약 이제 17, 8시간 정도 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죠? 염산 농도를 잘 선택하면 산란 후 5시간에서 6시간째까지도 60시간째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염산 농도를 더 묽게 한다 얘기야. 더 묽게 하면 어때요? 서서히 이게 껍질이 물리적으로 또는 이건 화학적이겠죠. 벗겨져 나간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 염산액의 온도와 침산 시간은 실용상으로 염산액을 25도씨 가까운 온도로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아까 점진법 온도를 한 단계 15도씨로 높였다가 다시 또 25도씨로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산란 후 이제 시간이 경과를 보면 10시간에서 25시간까지 쭉 보고요. 우측에는 염산액의 농도, 온도별 침산 시간입니다. 그죠? 24도씨, 27도씨, 29도씨에 이래 보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 경과 시간이 이렇게 걸리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60, 70, 40, 70, 40
이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길게 걸리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짧게 걸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염산액의 농도는 22%, 아까 이제 15%에 침산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15도씨에서 비중이 1.11 정도가 적당하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는 내가 뭐 시험에는 내고는 하지 않지만 연구소 시험 치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고, 여기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비중에 따라서 비중이 1.1이다. 몇 도씨? 15도씨. 15도씨라는 것은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아까 점진법에 서서히 단계별로 올린다 했죠. 그죠? 중간 단계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 냉장 침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냉장 침산 휴면성이 어느 정도 결정된 후에 실을 20에서 70일 정도 5도씨에 냉장하여 약간 이제 활성화시킨 후 부족한 활성을 침산으로 보충한다 하는 얘기. 일정 기간 동안 냉장하는 수고가 따르긴 하지만 즉시 침산법이 더 오랫동안 누이실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봄이나 가을에 최종 누이실을 가을에 부화시킬 때 이용을 한다. 그러면 냉장 기간별 냉장 척기 보면 냉장 기간이 20, 30, 40일, 60일 정도 하는데 냉장 시간은 산란 후 4, 50, 50, 60, 50, 70 정도로 기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이 시간도 냉장 시간도 길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침산에 관한 거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것만 설명할게요. 일본종은 5, 6분, 중국종은 4, 5분 정도로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누이의 사육 환경과 생리에 있어서 온습, 공기, 광선 등 기상 환경은 누이의 발육을 크게 지배하죠. 누이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 조건은 누이의 발육 시기나 영양 조건 등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누이의 발육 시기에 따라서 잠실하니 기상 환경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누이는 변온동물이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 체온이 달라진다. 그죠? 누이가 발육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는 어느 정도다? 7에서 40도씨 정도다 하는 얘기죠. 발육 온도입니다. 이것은 발육 온도. 그런데 이제 요 이하로 내려가면 잠을 잔다 하는 거죠. 잠을 재울 때 하는 거고 40도씨 이상이 되면 얘들이 죽습니다. 이게 이제 40도씨가 맥시멈 온도라는 거죠. 발육 최고 온도입니다. 사육 저구는 여기에 1, 2령 때는 26, 7, 3령 때는 25, 4, 5령 때는 23, 4. 그러니까 25도씨를 기억하라 했죠. 그죠? 그 주변으로 맞추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습도는 아까 이제 아래서도 부화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직접적인 습도가 누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면 60%에서 비해서 90%에서는 경과일수록 약 2일 정도 단축이 된다. 습도가 30% 높으니까 경과일수가 한 2일 정도 단축이 된다. 이것은 사육 온도 20에서 24도씨의 범위에서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경우보다 경과가 단축되는 정도는 적지만 누이의 발육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육 습도 보면 이건 상대 습도입니다. RH 상대 습도가 60, 75, 90%를 보면 사육 온도는 25도씨 할 경우 경과일수가 23.01에서 20.11로 약 이틀 정도 줄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육하는데 적합한 습도입니다. 따라서 1령 때는 90%에서 시작해서 그 0마다 5%씩 낮추어서 5령 때 70%가 되게 한다. 지난번에 한번 했죠. 그죠? 즉 1, 2령 때는 다습 조건, 3령 때는 약간 낮춰주죠. 80, 그리고 4, 5령 때는 70에서 75%를 표준으로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13강이 마무리됐죠. 그죠? 이제 마지막 장, 요 마지막 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광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광선은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죠? 뭐 5촉짜리 등 하나면 대여섯 병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광양, 룩스로 보면 우리가 광은 표현을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밝기로 하는 거예요. 룩스라는 단위를 써요. 룩스는 밝기인데 지금 우리가
4월 1일 오늘 만우절 있는데 내가 재미있는 얘기를 보냈던데 나는 오늘부터 지금까지 생활을 다 적고 이제 절로 청산하고 절로 들어갑니다. 혹시 내가 생각이 나거나 나하고 같이 뭐 차 한잔 하실 분 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절 이름은 만우절입니다. 좀 웃자. 야, 아니 내가 그 재미있게 강의하나. 웃을 때 좀 웃자. 하여튼 재밌는 만우절에 관한 얘기가 있을 거요. 지금 바깥에 우리가 4월 1일인데 말 그대로 선이 뭐 완벽한 선의는 아니지만 한 80% 정도 광량이 지금 비치고 있어요. 이때 자외선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면 얼굴이 새까맣게 바로 됩니다. 봄에 얼굴이 제일 잘 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면은 룩스로 치면 몇 룩스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오늘은 한 6만 7만 룩스 정도 돼요. 아주 말 그대로 써니한 그런 날은 15만 룩스까지 갑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정도 가면은 한 18만 룩스까지 됩니다. 아주 태양빛이 쫙 내리쬐는 그런데 우리는 좀 산도 많고 습도도 많이 이렇게 공기 좀 있고 해서 광량이 좀 약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밝기로 얘기한 거예요. 밝기. 그래서 룩스라는 LUX라는 단위를 표시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광합성에서 이용하는 것은 밝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광의 세기입니다. 세기. 광이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 그러니까 레드광하고 그 다음에 블루광. 그 두 개의 광 파장대 있잖아요. 약 400나노미터하고 700나노미터. 그 주변에서 뭐 한다? 결국은 광을 흡수를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광합성이 이용된다 이 말이죠. 그 광, 실제 그래서 요즘 LED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LED 여러분들 하이드로포닉스 수경 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벽에다가 재배하는 거 또는 다다식 재배하는 거 여러 개 가보면 전부 광이 뭐예요? 블루하고 레드광 그 두 개를 같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뭐 유행하는 게 원예 작물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 청정 온실에서 한 다음에 시설 안에서 다단식으로 10단, 15단까지 해가 공장, 팩토리, 플랜트 있잖아. 거기 재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 광합성에서 광의 세기를 얘기하면 마이크로몰 퍼 스퀘어 미터 퍼 세컨드 1제곱미터에 1초당 얼마나 많은 광의 세기가 들어오느냐 때리느냐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서 여러 가지 빛이 있지만 가시광선 중에 그럼 빛이 어떻게 오느냐, 빛이 어떻게 오는 것 같아요? 태양이 6천도면은 성층권이나 열권이나 대기권 지나면서 위에서 거기는 더 우리 여기보다 지구보다 더워야 되잖아. 태양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죠? 열로 온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파동으로 오는 거예요. 파동. 그래서 양자론이 동전을 이렇게 쭉 사는 것처럼 쭉 온다. 그거는 이제 물리학 시간에 하고 어쨌든 광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3학년 좀 됐으니까는 광이 빛이 뭐다 하는 거. 밝기가 중요하냐? 세기가 중요하냐? 얘들은 지금 세기는 필요 없어. 광합성 안 해. 그 뭐가 필요하다? 빛만 조금 있으면 돼. 낮이구나 인식한다 이거지. 그래서 룩스로 표현한다. 15에서 30 룩스 하면 된다는 얘기죠. 어둡게 하면 밝게 하는 것보다 일사량의 경과일수가 짧아집니다. 오량은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다만 이러한 경과일수의 차이는 25도씨 이상에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실험들을 했었어요. 온도하고 광선 및 영경과 시간을 보면 1, 0에서 5량까지 보면 맥은 밝은 거고요. 암은 어두운 겁니다. 그 온도는 연기의 사육 온도 보면 25에서 25도, 30도씩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자 온도가 낮아지니까 맥에서는 157시간, 그 다음에 여기는 암에서는 160시간. 그러니까 밝으면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죠. 그죠? 근데 오랭에서는 얼마예요? 312시간에서 300.8시간으로 오랭에서는 사령도 마찬가지죠. 삼령도 마찬가지죠. 다 뭡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암에서 다악 상태에서 길어지더라. 25도씨는 한번 봅니다. 큰 차이가 없죠? 그죠? 거의 차이가 없잖아. 근데 이 사령하고 오랭에서는, 사령에서는 1시간 정도, 오랭에서는 한 5시간 정도 차이가 있고, 그 30도씨 한번 봅니다. 30도씨는 어때요? 이게 맹에서는 더 길어지죠. 1령에서는. 2령에서는 어때요? 또 길어지죠. 3령이 길어지죠. 4령에서는 어때요? 또 길어지죠. 5령에서는 어때요? 5령에서만 요게 암 상태, 다악 상태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 특이하잖아, 그지? 특이하잖아. 이 재밌잖아. 근데 뭐 애우려면 머리 복잡지. 근데 애우는 방식은 간단해. 고온 30도씨에서는 무조건 오랭만 뭐 한다? 오랭에서만 얘가 암 상태에서 기간이 길어지고, 나머지는 뭐 한다? 전부 뭐예요? 다악 상태, 암 상태에서 길다 하는 이야기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아까 16시간 정도만 밝게 해주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누이를 사육을 해요. 뭐, 우리가 이게 이제 잠실이다 가정하면은 지금 자전거 부르는 시간 아니잖아요. 밥 먹었다고 졸고 이래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판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돌아다니고. 그럼 내가 판서 안 하고 저어서 이게 PPT로 설명하면은 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내가 강의 방식이 잘못됐잖아.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안 하고 돌아다닐 거야. 돌아다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누이의 잠실에 이제 누이를 키우는 장소, 그죠? 실내를 잠실이라고 한다. 서울에 가면 잠실 야구장이 있는 거 알죠? 그죠? 지금 떠드는가 뭐 그럴 거야. 그게 잠실에서 비롯된 거예요. 누이 키우는데. 그 잠실이 따로 잠실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이의 역사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그러면 이제 사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 뭐가 문제가 되죠? 거의 이제 닫힌 상태가 되잖아. 오픈이 안 되잖아. 오픈은 야외에서 이제 오픈하는 거고, 그 닫힌 상태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군뱅이 사육에도 그렇고 누이 사육에도 그렇고, 그래서 바깥에 청정한 공기를 안쪽으로 유입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공조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온도하고 습도하고 공기하고 순환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게 있어요. 공조 시스템에 특허를 내서 그 군뱅이 사육사 해서 나온 것들이 보면 공조 시스템 하는데 돈이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비싸. 그러니까 일반 이제 그거는 그 사육사 잠실 사이즈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그것만.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에 뭐 3륙짜리 예를 들어서 사육사가 있다면 3륙짜리에 공조 시스템 하나 구축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또 전기세 들고 뭐 여러 가지 들겠죠. 그렇잖아. 컨테이너 하면. 그래서 뭘 한다? 샌드위치 판넬로 컨테이너를 안 하고 컨테이너 바깥에 하든지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다는 거예요. 직접 조립식으로. 그렇게 하면 샌드위치 판넬이 100T, 즉 10cm, 150T, 15cm 정도로 이렇게 두껍게 하면은 내 외부 간의 온도 차가 적어. 그러면 장점이 뭐예요? 난방비라든지 쿨링 할 때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난주 사육사하고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잠실에서 발생하는 가스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에 우리 가축이 뭐 방구 끼는 거, 그죠? 트럼 하는 거, 이게 지구 온난화 뭐 2.9% 우리 농업에서 온난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축산이 사실은 1.5%예요. 그렇다고. 그래 이런 것들이 일산화탄소부터 이산화탄소, 항산가스, 누이 해론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호흡장애를 받는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시켜줘라. 그러면 어떤 데서 사육을 해야 된다? 바깥에 공기가 오염돼서 누에를 사육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산청 같은, 함양 같은, 강원도 같은 청정 지역에서 누에를 사육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돈 되는 거 한번 봅니다. 자, 하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하나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 때 할 건데, 코디셰핀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요. 코디셰핀. 코디셰핀이 뭘까요? 하나만 기억하라고. 코디셰핀만 기억하라고. 코디셰핀이 뭘까요? 아니, 돈 되는 거 하는데 눈이 팍 떠져야지. 여러분들 중국하고 부탄, 네팔 이쪽으로 가면은 뭐가 거래되냐 하면은 동충하초가 거래돼요. 동충하초가. 그 풀이 거래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아주 작아 새싹이 났을 때 켜서 뭐 한다? 얘를 판매를 해. 주로 중국에 이제 거부들이 많아요. 그죠? 중국의 1% 정도 거부는 우리나라의 상위 1%보다 더 많아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인원이 15억 인구 중에 1%면 얼마예요? 1,500만이죠. 1,500만. 우리 전체 인구 다 해보면 얼마예요? 5,200만인데. 그죠? 아, 그렇잖아. 그럼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진시황이 뭐 했어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생각나는 게 이제 뭐예요? 통일하고 나니까. 아, 천년만년 살아야지. 장수해야지.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불로초를 이제 찾아서 보냈잖아. 그래서 이제 유람이 아니고 찾다가 어디로 왔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거짓말 한 거지. 속인 거지.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서해안으로 왔다가 어디로 왔어요? 제주도를 다녀갔다 해서 여러분들 서귀포 가면은 다녀갔다는 표식을 한자로 해놔놨어. 그럼 그게 뭐예요? 불로초가. 동충하초야. 동충하초. 동충하초의 핵심 물질이 뭐다? 코디셰핀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코디셰핀 좋다.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누에에서 나오는 거는 한 3,000, 4,000 ppm 정도 돼요. 미리그램 per 킬로그램.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한 5만 ppm 짜리를 만들어 타면 여러분들은 뭐 그냥 돈방 쓰게 않는 거예요. 뭐 몇천억 버는 거는 뭐 쉽게 번다. 그럼 눈이 확 떠져야지. 그럼 내한테 질문해야지. 그럼 어떻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질문해야 될 거 아이가? 아니, 나도 몰라. 근데 원리는 그래요. 뭐냐면, 이제 동충 말은 겨울 동자, 겨울에는 충이었다가, 여름 맞죠? 여름에는 풀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버섯처럼. 일종의 버섯이죠. 그죠? 버섯은 이제 담자 균류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은 이게 곤충에다가 균을 주입을 해서 버섯이 제대로 자라게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강원대학교 그 모 교수님께서 현미를 가지고 동충하초를 만드셔서, 그 현미는 사실은 충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코디셰핀이 한 2000ppm 정도 나와. 근데 그건 좀 약하다 이거지. 근데 먹으면 좀 더 먹으면 되잖아. 근데 가격은 좀 싸지.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의약용으로 지금 하려고 하면 효능이요. 항암 기능에서부터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내가 지금 누구하고 코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5만 ppm 정도 여러분들 또는 10만 ppm 정도 만들었다면 이건요 정말 대박입니다. 그런데 한번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똑같은 얘기예요. 곰팡이 혈증, 동청하초 균이 주로 온습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살아있는 곤충의 몸속으로 들어가 발육하면서 곤충을 죽이고 얼마 자실체. 요게 중요해요. 자실체. 요 자실체에서 뭐가 있다? 포디셰핀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요걸 잘 만들어요. 자실체 형성이 제대로 안 돼. 그 우리 방에 그 이 박사라고 계시는데 엄청 지금까지 노력하고 온 데 정보를 다 수집해도 어떤 데는 한 번씩 되었다가 안 돼.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기술이 정립이 되면 이건 우리 실험실은 못 된다. 응? 뭐 장학금 뭐 몇천억 기부해도 될 정도의 실험실인데, 근데 안 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약 300종으로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20여 종이 발견되고 있고, 동청하초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단백이 30%. 이거는 우리는 필요 없어. 단백질은 군뱅이 많이 있는데 뭐 현미에도 많이 있고. 지질이 6%, 글루타민산, 히스티딘 등 여러 가지 아미노산하고 불포화 지방에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B12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면역력 강화, 기력 촉진, 항균작용, 항암 작용 효능이 있다 해놔놓고 포디셰핀 말은 없죠.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야심차게 한번 준비해 봐야 겠다. 대학원 들어가서 좋다. 내 포디셰핀 함량을 한 10만 ppm 정도 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야심이 없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고요함 속에 나중에 뭐가 있어요? 태풍이 오죠. 태풍이 오기 전에는 조용하지,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빵 폭발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공부도 어때요? 조용 책만 보고 옷도 사시사철 옷 하나만 시커먼 거 입고 다니는 그 학생이, 말도 없던 학생이 어느 순간에 교수님 저 합격했습니다. 그래. 어디에? 생각도 안 했지.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면 다 알고 있지. 쟤는 될 것이다. 뭐 7급에 합격할 것이다. 9급에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이 다 보여. 진로가 다 보여. 여러분들은 뭐 이거 점쟁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 보여요. 우리 눈에는. 오래 살다 보면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다 보면 다 보여. 뭐 그런 학생이 뭐예요? 조용하게 공부만 하고 있다가 딱 4학년 딱 돼서 합격, 그것도 중간에 얘기 안 해. 그런 학생은 최종 딱 통보 딱 받고 이제 막 달려와.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체 하는 거지. 어딘데?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얘기를 해요. 또 어떤 학생이 이런 학생이 있으니 과거 얘기인데 여러분 내가 지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1학년 딱 들어올 때 여러분들한테 한 말이 있을 거예요. 뭐 하라 했어요? 하루에 수업 외에 5시간 이상, 7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라. 언제 동안? 4학년 졸업할 때까지. 1학년 마치고 나서 2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뭐 해라? 목표 설정을 확실히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영어 공부를 반드시 하라는 얘기까지 했었을 거예요. 그럼 길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행을 했을까 안 했을까 잘 몰라. 그죠? 근데 거의 1학년 딱 지나고 나면 막 1학년 때 막 고등학교 때까지 다 묶여 있다가 대학 오니까 아무도 터치를 안 하지. 내 세상이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고요하게 내 하는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 이거 다른 얘기인데, 우리 학교에 모 교수님이 계셔. 젊은 교수님인데, 아주 이제 빅 프로젝트가 됐어요. 그거는 우리 학교에서 8명밖에 안 됐어. 아주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1000명이 넘어. 그 중에서 거기에 응할 수 있는 분이 한 300분 정도는 응할 수 있었어. 그럼 8명밖에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 어떻게 해서 이번에 과제가 선정이 됐냐? 모든 걸 갈아 넣었다는 딱 한마디를 표현해요. 자기 모든 걸 갈아 넣었어. 갈아 넣어요. 모든 걸 쏟아 넣어야 돼.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모든 걸 내 목표라는 그 하나에 올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표 설정을 잘못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어떻게 1학년 때 안 하고 3학년, 4학년 돼서 이제 는 이래 해볼까 이러는 학생이 있어. 하지 마라 그래. 나는 이미 다른 학생은 그 길로 가고 있어. 준비 1학년 때부터 다 준비했어. 근데 서울대생이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런데 서울대생은 언제 결정하느냐? 거의 3학년, 2학년, 3학년 때 결정해요. 그래도 그런 학생들 보면 국어 공무원들은 한 6개월 뭐 1년 공부하고 그냥 시험 치고 바로 돼버려. 실제 그래요. 왜냐면 내가 주변에 뭔채 많이 접하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이 탑 클래스에 와 있어요. 국어, 한국사, 영어 기본적으로 다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막 6개월, 1년 해도 국업 정도는 쉽게 패스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 중간 정도의 레벨에서 대학 1학년, 2학년 동안 쉬어버렸잖아. 국어, 한국사, 또 영어 안 했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레벨보다 더 낮아지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시간이 더 걸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얘기했듯이 1학년 때부터 내가 공무원 시험을 하겠다 하면 1학년 때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거기에 올인하면은 2학년 때도 되고 3학년 때도 됩니다. 된 학생도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 중에도.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미래를 설정하는 데는 미리 설정하고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게 이제 아주 예쁘게 자라있죠, 그죠? 그래서 잘 자란 이제 누에 동청화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크 산업, 누에를 가지고 과거에는 옷감 만드는 데만 거의 올인했는데 지금은 중국산에 밀려서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견 피부로인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말에 열과 압력을 가하면 실크 플라스틱을 넣는다. 실크 플라스틱을 가지고 이건 볼펜을 만들고 전화기죠, 그죠? 네, 전화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세히 보면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메칠 메타크릴레이트 MMA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글리시다일 메타크릴레이트 GMA라는 이런 그라프트 들어봤죠? 그라프트가 이게 골프채에도 나오고 또 뭐에 나오죠? 테니스채, 테니스 라켓 같은 거 있잖아. 그라프트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게 아주 가벼우면서도 스트롱해. 이런 것들을 가공하면 강도가 현저하게 좋아진다. 그래서 특히 GMA 요거 있죠? 요것을 글리시다이 메타크릴레이트 하는 요것을 40% 첨가할 경우 아크릴 수지와 비슷한 강도의 성형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와 혼합해서 만든 흡방습성 부스하고 촉감, 외관 등이 뛰어난 피부린 플라스틱, 수증기 투과성, 촉감, 수분 흡수 및 방수성이 뛰어난 열, 가소성, 수지와의 배합물 등 실크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개발 일본 중심으로 행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실크 단백질 이제 의약용입니다. 의용 소재는 생체 및 혈액 적합성, 생체 내에서의 화학적 안정성, 내열성 및 기계적, 물리적 특성, 성형 가공성 등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개연 피부로인은 생체 적합성과 혈액 적합성 우수할 뿐만 아니라 대체 의용 소재 분야로 활용될 만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개연 피부로인을 유용한 의용 소재로 이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상 피복제는 뭐냐면 상처난데 이게 코팅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화상을 입었다 아니면 상처가 나타나는 그런데 주로 인간 피부의 생리작용은 여부로부터 세균 침입을 제재하는 체외 방어작용, 체액의 누출을 방지하는 체내 보호작용, 지각작용, 분비 및 배설작용 및 호흡작용 여러 가지 담당하고 있는데 사람이 데이거나 그러니까 화상이나 열상 그리고 베이고 부스럼 등 짓무름 등을 입어서 그 손상 정도 심하게 되면 탈수 현상 및 세균 침입으로 인한 2차 감염이 위험하다 그죠. 때문에 피부 결손이 일어났을 경우에 다른 피부를 대신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요것을 이제 대신해서 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 필름 형태로 요거는 스포츠 형태로 이렇게 창상 피복용 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단지 창상 피부뿐만 아니고 실크 피부인 순수 용액을 이용한 드레싱 하는데
드레싱 용액이나 분말 및 용액을 첨가한 피부 재생 연고 등의 응용 분야 용도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되고, 그 다음 수술용 착색, 실크 봉합사. 그러니까 수술하고 꿰매는 데 있죠. 꿰맨다 해야 되나? 꿰매는데 봉합사 실로 사용을 한다. 그 다음 산소 투과 성막으로도 활용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력 보정용 콘택트 렌즈 소재용으로도 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인공혈관에 활용을 합니다. 그 PG 아까 나왔죠. 피브레인과 반응해서 결합된 피브레인 제조업의 특허로 출원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색전물질, 계한 피브레인 단백질은 우수한 혈전. 혈전이 뭐죠? 피떡이죠, 피떡. 그 만약에 어떤 아스피린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어때요? 어느 분이 피떡이 자꾸 생겨서 아스피린을 먹으면 뭐 됩니까? 피가 잘 흐르죠, 그죠? 근데 피가 잘 흐르는 사람이 아스피린 옆에 친구 집에 가서 하나 얻어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피가 멈추지를 않아요. 그럼 뭐 119 불러서 가죠, 그죠? 가잖아. 그 병원 가면 이제 피가 멈춰. 그거는 적게 먹었을 때. 많이 먹으면 뭐 지혈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뭐다? 이 피떡을 형성하는데 소위 따까리 앉는다 그러죠.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피가 나고 따까리 앉는 거 있잖아요, 그죠? 따까리 앉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임시 색전을 형성할 종류의 색전 물질을 색전제로 폭넓게 활용될 여지를 갖고 있다. 그 다음 인공뼈하고 인대,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인공뼈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인대까지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인대가 끊어지면요, 그게 재생하는데 최소 이제 3개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6개월, 1년. 근데 운동선수들이 짧은 시간 스파트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100m, 50m, 200m 이런 선수들이 인대가 나가면요, 이건 운동선수로는 생명이 끝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 뼈는 이제 무기염료로 이루어졌죠. 인하고 칼슘이 핵심이죠, 그죠? 이런 무기염료의 주성분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물 중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조 근육이라든지 인대 등을 견사를 시리죠, 그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 다음 실크 펩타이드의 생리 활성과 식품 소재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 여기 이제 항산화 작용, 주로 이제 현재 항산화 물질로 상용되고 있는 것은 L-아스코빅 애시드입니다. 이거를 대조약물로 비교할 경우 산가소분해 분말과 중성염 처리후 효소분해 분말로 정제한 분자량 수백 정도의 실크 아미노산이 대조약물의 85% 이상의 항산화 효과.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산소로 숨을 쉬지만 이 산소가 마이토콘드리아에까지 양분을 다 공급해주고 결국 마이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해서 다 사용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면서 뭐 한다? 정맥을 타고 오면서 각 세포에 다시 활성을 띠는 O2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그러면 각 세포가 어떻게든 플러스 전하를 띠게 돼요. 바깥쪽에. 이게 결합 바인딩이 되고 세포가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살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 그랬다. 그래서 안 늙게 하려고 하면 거북이처럼 천천히 움직이면서 단전호흡 또는 복식호흡을 하면 되는데 이 바쁜 세상에 그렇게 하면은 결핵병이가 된다. 그래서 뭐 하라? 항산화 식품을 먹어라. 그 항산화 식품이 어디 있는데 유색 채소에는 거의 다 있다. 알파 뭐예요? 알파, 베타 여러분들 그건 뭘 의미하는 건지 알죠?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의 이런 구조가 있으면 여기에 네 번째 위치에 있느냐, 베타, 알파 위치, 베타 위치 네 번째냐, 여섯 번째냐,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갖고 알파냐, 베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스코빅 애시드. 나오죠, 그죠? 요건 L이죠. L 아스코빅 애시드. 요걸 대조약물로 이제 비교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에 있느냐 주로? 여러분들 유색 채소, 당근, 가지, 그 다음에 고추, 유색 고추, 붉은색. 그 다음 파프리카, 붉은색. 파프리카가 붉은색, 노란색, 또 무슨 색이 있지? 그 두 개뿐이가? 한 세 개인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항산화 물질들이 많다 해서 유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안 늙지는 않지만 젊어진다. 그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해 보니까 이 대조군인데 효소를 한 건 47이고 산을 한 건 36%의 항산화 효과가 있더라 하는 거죠. 이 대조는 뭐예요? L이죠. 알파가 아니고 L-아스코빅 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 기능 개선 작용. 요것은 간 하면은 우리가 식물로서는 하얀 흰 민들레 있죠. 흰 민들레. 그 다음 엉겅퀴 중에 가시 엉겅퀴. 이런 것들이 간에 좋다고, 숙취해서 좋고. 한데 이제 곤충으로서는 최고가 뭐예요? 제조 군뱅이죠. 내가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군뱅이. 근데 얘도 뭐예요? 누에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활성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인슐린 분비 촉진. 요것은 그럼 어디에 활용하면 되길까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니까 당뇨 환자들. 그래서 누에를 가지고 당뇨약을 만들고 하는 것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 라이크 스트럭처 이게 구조가 비슷하다 하죠. 그래서 마치 인슐린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 억제. 그러니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특히 사람들은 그 혈중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고기를 안 먹다가 먹어. 그러니까 계속 먹으면 반응을 하고 어떻게 이게 운동을 하고 하면 어느 정도 배설이 되고 분해가 되는데, 이게 회식을 한번 한다? 저녁에 술을 마신다? 술 자주 마시는 사람들. 그죠? 마시는 사람들은 이게 분해가 안 돼. 저녁에 그냥 자. 그러면 그게 뭘로 딱 굳어지는? 지방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방간이 또 형성되기도 하고, 혈중에 고기 먹은 거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타고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럼 혈중에 이제 고지질, 지질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또 회식하면은 뭘 먹어요? 소고기는 뭐 투뿔 찾죠. 완뿔, 투뿔 찾죠. 그죠? 그럼 거기 뭐가 많다? 지방이 많잖아. 붉은 고기 먹으면 좋은데 거기다가 뭐예요? 포화지방이 꽉 눌려져 있는 차 있는 투뿔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안 좋다. 차라리 저 바깥에 풀어놓은 소 같은 게 훨씬 더 건강을 위해서는 좋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이런 문제들을 유발시키고 있고, 지금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보험료가 겁나게 많이 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에를 먹으니까 이거 상승을 억제하더라 하는 효과가 있더라. 실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성도로 보면 여기 유발하는 게 274인데 실컷 복말 먹으니까 199로 약 한 75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신경계 질환 예방 및 개선 작용이 가니까 학생들이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럼 만병통치약입니까? 이런 얘기를. 안 되는 게 없잖아. 다 되잖아. 그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혈액 있죠. 피를 돌리고 간 기능을 개선하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노란색 여러분들 잘 보나요? 실크 단백질, 그제 노인성 치매 이런 거. 그 다음 또 뭡니까? 전립선 이런 거. 그러니까 나이 들면 다 나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서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치매 예방도 효과가 소위 인지 기능이 좋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뭘 갖고 하느냐면 흰지 있죠. 흰지를 이제 미로찾기 실험을 하고
이제 대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잘 찾아오는가 못 찾아오는가 갖고 테스트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질을 좀 못 만집니다. 잘하는 분들은 잘 해요. 자,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 만드는 건데요. 이 누에가 있어요. 그죠? 이제 잠자고 있는 누에를 동결 건조를 시켜서 이제 요렇게 실샘 미세 분말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완전히 분말로 해서 요런 색, 요런 색 이제 하는 거죠. 색조 화장품 이제 이종이 이렇게 탄생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만드는데도 사용이 된다. 이게 뭡니까? 누에의 일생에서 활용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누에는 뭐 수천 년에 당군 조선 때부터 우리나라가 누에 사육을 시작한 이래로 1980년대 후반 90년대 정확히 말하면 95년도부터는 입는 누에에서 먹는 누에로 변신을 했다. 그래서 먹는 것만으로가 아닌 지금은 수술용 봉합사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 새로운 신물질, 뼈, 그 다음에 관절 뭐 이런 데도 활용이 될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변신하고 있다. 혁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누에 다 했어. 여기까지 질문, 건의사항 있는 학생 하세요.